노유진의 정치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33편의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주요 내용은 모두 발언 정리하고 모두 발언에서 우려되는 점들,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요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다들 들으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라이브로. 초반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웃지 마세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지금 노유진의 정치 카페 토론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모임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또 젊은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자 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최성민입니다. 예, 노유진의 정치 카페 잘 듣고 있고요.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버스 안에서 듣고는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숙면을 유도할 때도 있어요. 목소리 톤 좀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매달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울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 토론회를 정치 카페를 듣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의당 울산시당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좀 옮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당 사무실은요 시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낯선 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네, 멀리 울산에서 정치 카페를 듣는 애청자들이 벌써 3개월째 함께 모여서 스타디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요. 저희 제작진이 지난 금요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발제와 토론 그리고 뒤풀이가 이어지는 모습이 이곳 스튜디오 못지않게 진지하면서 재미있었다고 하는데요. 각자 방송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 우리 정치 카페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를 원하는 변화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울산 애청자들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울산처럼요, 오프라인에서 정치 카페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시는 청취자들께서는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황을 좀 물으려고. 묻지 마세요. 사생활 침해니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난주에 제가 연세대학교를 사용자로 하는 노조가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노조들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노조도 있고 이러는데 다 모여가지고 거기는 한국노총 소속이 5군데, 민주노총 소속이 1군데 행사를 하는데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저한테 당부한 게 꼭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노유진 할 때 자기들 연세노조협의회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연세노조협의회. 간접 광고입니다. 간접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좀 들으셨죠? 울산에서 공부 모임 새로 생긴 거. 벌써 3개월째 됐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반성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듣기만 해도 공부가 필요 없도록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공부가 더 필요하도록 방송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각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벽 보고 1시간씩. 네, 대통령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기자회견을 한 걸 갖다가 국민들이 그렇게 공부까지 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신경 써서 할 걸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별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유진 정치 카페 효용이 있었어요. 아까 딱 보면 수면 유도 작용을 한다는 듣다 보면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 자, 매번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기분으로요. 오늘도 35회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우리 100분 토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연말 특집으로 또 새해 들어서 이번 방송까지 한 달간 새해 특집으로 2015년 전망 기획을 진행해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이 새해를 전망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진보 정치의 문제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여러 흐름들을 짚어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제 남았습니다. 바로 노동.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오늘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크고 어두운 그늘로 묘사되는 비정규직 문제. 정치가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또
풀 수 있다면 그 해법은 뭘까요?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학장이시죠. 또 얼마 전까지 국민TV에서 하정광의 노동학 개론이라는 팟캐스트로도 청취자들과 만나셨고요. 하늘노동문제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하정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죠. 오랜만입니다. 예. 두 분은 아시는 분이시죠, 서로? 노회찬. 예,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남자죠. 왜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네. 저보다 먼저 제 아내를 알았던 남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중에 한 분. 한 조직에 있었는데 네. 그 노회찬 씨 부인은 그 조직의 상부에 있었고 네. 저는 하부 조직원이어서 네. 그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할 때 물 떠다주고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2년 8개월 동안 그 한겨레 주간지에 인터뷰 기사를 연재했는데 네. 노회찬 씨 부인 김지선 씨는 인터뷰했지만 노회찬 씨는 안 했거든요. 두 분은 서로 이번에 처음 보시죠? 네, 직접 이렇게 가까운 데서 얼굴 마주 보는 건 처음입니다. 예, 이미 지면을 통해서 뭐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죠. 뭐 하신 말씀들. 지면을 통해서 내가 한 수백 배 더 들었죠. 예. 그 좀 전에 이야기할 때 내가 막 끼어들고 싶어서 이게 근질기란 걸 참았는데 그 연세대학교 6개 노동조합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예. 그 연세대학교 내에 노동 동아리가 있어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요즘. 네. 학생들 동아리가.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근데 정말 비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만 했지 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알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노동조합 공부를 하고 그 6개의 그 각각 다른 영역업체 노동자들을 모아서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 학생들을 만났더니 우리 노조는요, 우리 지부장님은요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우리 노조라고 하나 그랬더니 이걸 몇 개월을 같이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학생들이 자기 노동조합인 겁니다. 그게. 네, 그 학생들을 가서 이제 이거 만나신 정말 거죠. 오랜만에 듣는 이른바 노학년대. 예, 그거 할 때 하정광 선생님 그 학생들 초대로 강연도 하셨죠. 예. 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봤어요. 그때. 그랬어요. 네, 저는 다른 강연하러 갔다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관심사로 그 일본이 연세대학교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더라고요. 그 고려대학교에서도 그때 2008년인가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폐지를 모아서 식대로 썼었는데 이걸 관리업체가 이제 그거 하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그때 노동자들이 한 끼 7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폐지를 뺏어가라 고소했는데 네. 그 존재감이 없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처음 파업을 했는데 이틀 동안인가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받은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연기념물 같은 일이 가끔 아직도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연세대학교 제가 학생회장한테 당시에 그 직접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도 학교에서 나오는 그 휴지들 있죠. 파지들. 그걸 갖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가져다가 그걸 팔아서 그걸로 반찬값을 했대요. 점심. 밥도 안 주니까. 근데 그걸 학교에서 이거는 학교 재산이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버린 휴지니까 학교 재산이다 해가지고 버린 재산인데 못 팔게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 하면 그러면 아줌마들이 따로 휴지통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가 가져가는 휴지통과 그 아줌마들이 가져가는 휴지통 해가지고 어디다가 더 많은 휴지를 버릴 것인지 그걸 이제 버리는 분들이 경쟁 체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 완전 해결할 것이다. 학생들이 누구한테 휴지 버리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학교가 그 말 들었는지 그 다음에 뭐 저절로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고. 대한민국 우리 하정광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을걸요. 노회찬 씨가 한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롤모델에 가까울 정도로 잘했던 사람이고. 저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좀 나는 법을 좀 만져보신 분이고. 신자유주의 정권의 하수인 내지 경호실장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인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더 잘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비정규직 입법할 때 그때 아마 이목희 의원이 주로 전면에 나섰지만 뒤에서 의견 교류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목희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래 내 믿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형만 믿어요.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때 다 공부했을 테니까. 그때 나한테 물어봐서 믿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당이 달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이쪽 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비정규직의 속사정을 좀 알아봐줘요. 예, 먼저 토크. 그리고 저 소개할 때 노동대학 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2년쯤 전에 노동 아카데미들이 바뀌었고요. 제 보직도 이제 주임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주임 교수. 아카데미, 아카데미로 바뀌면서 학교에서는 그럼 직책은 원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럴 때 내가 갑자기 겸손해져가지고 그냥 주임 교수로 합시다. 이랬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죠.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님. 교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이십니다. 예, 바로 이제 토크로 들어가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이 문제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첫 단추로서 비정규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는 비정규직을 템포러리 워커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일하는 노동자. 이게 이제 비정규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 고용 방식이 지금 정부 추산으로 600만 명을 넘고 노동계 추산은 좀 달라요. 좀 더 많죠. 8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수가 1840만 명이니까 절반을 넘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요. 정부가 비정규직 통계에서 누락시키는 직종이 건설 현장의 일용직입니다. 그럼 노가다라고 말하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건설 현장 일용직은 일제시대 때부터 그 형태로 고용계약한 정상적인 고용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정규적인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비정규직은 비정상적 고용계약 이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건설형 일용직은 이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한 300만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경국 대전에 따라서 또 그런가 봐. 경복궁 지을 때 노동자들도 되게 그랬나 보지. 이목희 의원이 비정규직법 입법하는 과정 때 그때 890만 정도다. 예, 그때 900만 정도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 일자리의 절반이 임시 일자리가 된 겁니까? 그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노동법을 대학에서 처음 공부한 게 78년인데요. 그때는 대한민국도 거의 모든 비정규직이 위법 또는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뭐냐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흔히 현장에서 계약직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비정규직을. 그런데 정규직도 사실은 고용계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비정규직만 특화시켜서 계약직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계약직인데 사실은 그 노동계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은 일단 취업하면 노사 양쪽에 기대되는 상황이 이걸 법원 판결문에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별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비정규직은 아주 특별하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한 근로계약을 한 사람. 이래서 이제 계약직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통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별 일이 없으면은 종신 가는 거죠. 은퇴할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른바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을 안 둬요. 안 두는 거죠. 이제 안 두고 이제 어느 한쪽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냥 끝까지 가는 걸로 일단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거 이제 판결문엔 기대되는 상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왔죠, 쭉.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통계청에서 쓰는 그 구분법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시직은 이제 약간 영어로도 소개됐지만 외국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의 임시직, 즉 비정규는 대부분이 파트타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근로 시간을 다 일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거나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그냥 오후에 와서 일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거죠. 파트타임이죠. 그러니까 그 파트타임이 그렇게 자꾸 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 근로 시간을 일하고 또 계속 일하는 사람도 월급을 적게 주거나 또는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임시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임시 전일 고용 뭐 그런 거죠. 임시 종신 고용 뭐 종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 장기 고용 노동자. 그럼 설명이 좀 복잡해지고 그렇게 자꾸 나누면 모순이라는 거죠. 그 비정규직이 왜 불법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 한 4가지 정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에요.
한 사업장 내에서 노동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사무직 생산직에게 상여금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이것도 위법이다. 더욱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차별적인 적용도 바로 요 조항에 금지되기 때문에 위법이다.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중간 착취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중간 착취 배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직업소개서법, 직업안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직업소개서가 생길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취업하면 3개월 임금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네.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서. 근데 바로 이 법에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 중간에서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 특화시켜서 가능하게 해준 게 이제 딱 1회 한해서 3개월 임금의 100분의 10을 수수료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흔히 말하는 용역회사는 이걸 매달 하는 거거든요. 매달 하는 거죠. 요 조항에 이제 걸렸고요. 그다음에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회사가 기존에 있던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을 개정하려면 그 회사 안에 보면 뭐 인사관리 규정, 상여금 지급 규정 각종 규정이 있는데 모든 규정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취업규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기존 노동보다 상향되게 조정할 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장이. 그렇죠. 불리하게 개정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동안 없던 비정규직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사람을 새로 채용하겠다. 이걸 노동자가 동의할 리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이제 걸리고요. 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정규직은 취업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없다고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보면 모든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근로계약이 이런 종신 노예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노동 조건을 조정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도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1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갱신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뭐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이게 1년짜리 계약이었다. 그러면 정규직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정규직도 1년 계약마다 갱신되는 거고 원래는. 나도 1년 계약짜리니까 이건 똑같은 거다 내용상으로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확장됐냐 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이제 허드렛 일하는 일용직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했는데 식당 주인이 어느 날 이제부터 너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노사 양쪽에 별일이 없으면 계속 이 사람이 일한다는 게 양쪽에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취업 당시에. 그러니까 정규직도 1년마다 반복 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것처럼 비정규직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반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 네 가지가 이제 비정규직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이거든요. 예. 이제 차별적 처우 금지, 중간 착취 배제,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그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엄격히 적용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석탑에서 나온 그 노동법 해설 가지고 공부할 때 거기 판례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게 차츰차츰 법원의 해석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아주 묘하게도 문민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였어요. 아, 김영삼 정권 때. 네, 이게 참 이상한 게 과거에 군부 정권 시절일 때도 엄격하게 지켜졌던 법원의 판례들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추진했던 세계화 정책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때 법조계에 막 진출하기 시작했던 삼성 장학생들의 이게 영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게 차츰차츰 바뀌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본 거거든요. 뭐부터 무너졌냐 하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의받지 않고 불리한 비정규직 규정을 새로 만들면 이건 위법에서 무효다 이 자체가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바뀌냐 하면 위법 부당하게 개정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취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인데 법의 해석이 이제 이상해지는구나. 법원의 판사들의 판결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회사는 기존 노동자들 동의 구하지 않고 아무런 규정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그 다음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럼 한 사업장에 노동 조건이 다른 차별적인 처우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그러니까 네 가지 그 규정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예외적으로 그냥 법을 벗어나서 있긴 하지만 그게 큰 사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그전에는. 네. 제 기억에 1986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제가 유인물을 썼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온 보고서들 활동가들이 보낸 보고서하고 뭐 노동법 관련 조항들을 갖다 놓고 소사장제가 위법이다. 네. 그게 이제 그 구로공단 쪽에서 그 김 과장이 있던 생산 라인 하나를 독립회사로 만들어서 김 과장을 김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네. 예전하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냥 김 과장이 김 사장이 된 것만 달라요. 네. 그리고 그 김 사장이 맡고 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그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은 원래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는 근로계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업도 할 수가 없고 그 회사 노동조합도 아니고 네. 이제 이게 막 85년, 86년 무렵에 막 여기저기 생겨나서 네. 이거 반칙이라고 이제 그 유인물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조합이 확산되면서 그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어떻게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사장제가 아주 광범위하게 도입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기억에는 86년도부터 그 시작은 예. 그 섬유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85년 6년 그 무렵부터 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건데 그 후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 전반에 특히 대기업 제조업 쪽에 확산되게 된 것은 87년 이후에 7.8을 노동자들 7.8을 노동자들 투쟁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또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자들도 이제 쉽게 생기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막는 방파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임금 인상들이 큰 폭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87년, 88년에는 뭐 1년에 20% 이상씩 임금 인상도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또 이 비정규직을 사내에 두는 그래서 이제 아주 편법적인 사내 하청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파도 IMF 이후에 또 어려워진 기업 환경 속에서 또 이걸 인건비 줄이는 식으로 이제 타고 넘으려고 또 시도되었던. 예, 근데 좀 전에 가보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생산 라인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중간에 드문드문 작업복 색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도. 그러면 이제 노동자의 파업을 결정하면 정규직 조합원들은 파업하느라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소사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하니까 생산 라인이 중단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서히 굴러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다음 가보니까 작업복 색깔 다른 사람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막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파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드문드문 빠져나간 사이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노동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기능 유연성 이런 걸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기술이 하나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몇 가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용접공이 빠지면 이 작업은 못했어요. 요즘은 그 옆 사람이 용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사람이 반씩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군데 이 하청 노동자가 섞이게 되면 사실 파업이 무력화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 파업 대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비정규직의 형태로. 네.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원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까? 해석이. 그런데 그 법 자체로 그 도입된 게 1996년에 그 노동법 파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때는 정리해고 제도만 도입된 거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게 사실 그 피난가 있는 전시와 국회에서 부산에서 제정을 했어요. 노동법을. 한꺼번에. 전쟁하기도 바쁜 이승만 정부가 그걸 피난가 있는 국회에서 급하게 만들었으니 사실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을 거다. 그리고 당시 그 이북의 노동법이 체결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급조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법이 가장 좋았어요. 한국 노동법은. 어떻게 뺏긴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 만들었던 외국 거를 갖다 뺏겼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산업개발원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노동법 학자들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다 거의 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군. 우리 법이 그게 잘된 법이야. 그때 일본 법을 우리 거의 그대로 다 베꼈거든. 이분이 소장학자로 그 법 입법에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로 바꾸면 이게 한국 근로기준법이에요. 일본 법은 독일법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공무원의 노동조합 단결권 금지 조항 이런 거 없었고요. 노동조합 정치활동 제한 전혀 없었고 이게 이 다음에 이제 군사독재정 들어서면서 계속 계약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만들면서 독일 거를 많이 뺏겼고요. 우리가 일본 거를 뺏기니까 결국 우리가 독일 법계, 유럽 대륙 법계의 노동법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일본이 메가드 그 군정 하에 네. 있을 때였는데 그때 메가드 군정 하에 그 민간 군속들들이 그 법안을 기초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민군정 때 그렇죠. 그 법 초안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루즈벨트 시대의 그 시절에 진보적인 학풍 속에서 대학을 다녔던 그런 이제 장교들이 많았어요. 뭐 그래서 법 자체는 현실에서는 안 지켜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3년대 헌법도 만든 법이 네. 좋았지. 법이 헌법도 좋았으니까 법 만들고 20년 다 가까이 지난 후에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이 법 좀 지키라라고 분신할 정도까지 이제 왔던 거죠. 일본은 사실 그때 또 해방된 이후에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잡았죠. 예, 감옥에서 다 나와서 거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됐는데 노동운동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노동운동이 굉장히 왕성했고 수준도 높았고 거기에 맞춰져서 입힌 옷이 일본 노동법인데 우린 그냥 그걸 갖고 왔지만 지킬 힘이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 모방과 표절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례고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이야기 자세히 하시던데 그 쌍용차 정례고 판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경영상의 긴박성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공용사 사건이라고 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건인데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이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입증했을 때 그때만 정례고는 정당성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동자에게 유일한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거의 생사고락을 회사가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차츰차츰 완화되기 시작하더니 쌍차에서는 경영자의 판단에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게 강조된 거고. 그 대법원에서 한 거죠. 예, 그 콜텍 사건에서는 계속 흑자였지만 미래에 예견될 수 있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례고도 정당하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 콜텍이 판결이. 기타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후퇴도 있지만은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들,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법원들, 특히 대법원 이런 데서 그 정례고와 관련된 요건을 갖다가 굉장히 사용자 편의 이 위주로 이렇게 완화해서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내하청이 그게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어떤 근로감독 하에 있는 이제 그 지시와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사내하청이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법 사내하청이므로 나는 정규직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그 이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최병승이라는 사람이 7년을 했죠. 혼자. 7년 재판해가지고 대법원 가서 이겼는데 그러면 나머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해야 되는 게 노동부인데 노동부는 팔짱 끼고 있고 회사는 그래요. 그러면 그 2명은 정규직으로 해주마. 나머지 다 재판하세요. 7년 걸리더라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병승 본지가 그 판결을 이제 대법에서 7년 동안 승소 판결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296일 동안을 울산공장 그 남문 앞에 송전탑 올라가서 농성하다 내려왔는데 그 최병승 씨 표현은 이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차를 불량으로 만들었을 때 리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때 차 한 대만 고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병승과 거의 같은 형태 고용계약이 그때 8,000명이었어요. 지금 한 10,000명이고 8,000명을 정규직화해라. 이런 요구하면서 농성을 했고 그 여파로 이제 현대차 한 900명, 기아차 400명 지금 정규직 판결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회사는 이걸 죽당에 적당히 물타기 하는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문제가 됐던 뭐 파기 번복 막 이런 게 된 건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질문 진중권 교수 질문한 그게 이제 그 지금 우리 얘기 흐름을 보면 사용자들 쪽에서 임금도 깎고 노무 관리도 수월하게 하고 노조도 힘을 약화시키고 또 이제 노동자들을 분할 통치하고 이런 여러 목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법에 어긋나게 써오다가 이제 처음에는 법은 그냥 있는데 법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무너졌다가 전국적으로 제도로 도입된 건 정례고 도입된 거는 이제 그 IMF 나오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정리해고 제도가 그러니까 도입이 됐고 법은 그 날치기 통과해서 엄청난 투쟁이 있었을 그때 문민정부 말기에 또 법은 원위치 됐잖아요.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정해서 제정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로 넘어와서는 그 법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그 시행 시기가 늦춰져 있었는데 법 부칙에
이걸 외환위기가 급박하니까 정리해고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1996년에 노동법 파동 때 예. 그때 이미 이제 법제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원위치 됐지 않나요? 그때 아니에요. 널치기 한 거는. 아니 안 됐어요. 정리해고 조항이 없다가 신설됐고요. 다만 파견 늘어났고 정리해고 판결 중에 가장 악의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려고 했다가 그건 빼고 그냥 그것만 네 가지 뺐구나. 원칙만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부분적 승리라고 할 수 있군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왜 기억하냐면 내가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때 데모했거든 우리도. 나도 마인츠에서 그거 했는데 돈 모아가지고 그게 모으는 거네.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가가지고. 노동운동 양상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동안은 총파업이다 뭐 이래도 소수 활동가들이 막 강렬하게 싸우면서 많은 대중을 계속 설득해가고 시민을 규합해내고 막 이런 어려운 양상이었는데 그때 총파업은 정말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시민 세력이 같이 사실 정리하고 대상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삽시간에 전선이 막 형성되는데 소수의 지도부가 이걸 힘들게 끌어갈 필요가 없이 막 이게 터진 겁니다. 싸움이 막. 근데 우리가 또 한 3개월을. 학교 축제에서 음식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한겨레 응원 광고 보내고 막 모금해서 보내고 그랬었어요. 외국 유학생들도. 네. 그때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 그 이제 다큐멘터리가 왔어요. 그 다음엔가 와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될 때. 예, 뭐 올립니다. 통통하면서 막 통과시키잖아요. 그걸 보더니 독일 관객들이 보다가 오 마이 갓. 관광버스에 국회의원을 태워가지고 그 새벽에 들어가서 몇 번 앉으시 이러시오 나시오 하고 그 한 몇 초만에 다 통과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 뭐 정교조라거나 이런 합법화 네. 이런 것하고 이제 법 이렇게 좀 이렇게 후퇴한 것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뭐 그런 것들도 그러고 나서 이제 참여정부 때 2006년도에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제 노동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그것까지 이제, 가기에는 아직 얘기가 멀었고요. 멀었어요. 아직도. 네, 좀 더. 멀었고 근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왜 나쁜 것인지는 그냥 딱 만나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면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계약 연장이 안 됐는데 어제 작년에 아버님 제삿날에 휴가하러 쓴 거 그것 때문 같습니다. 그때 휴가 쓴 사람 한 명도 계약 연장이 안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노후 관리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비정규직 인사노후 관리에 너무 관행화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럼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받은 그 상담 문자인데 이건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명을 뽑는 그 인원 모집에 의해서 채용이 됐대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당신 채용 결정됐으니까 신체 검사를 이제 받아라. 근데 그 신체 검사 비용이 한 20몇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채용 시 신체 검사, 건강 진단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좀 알아보겠다고 집에 왔대요. 며칠 뒤에 전화 오더니 채용 취소됐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고용계약은 이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고용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세 분이 양심적인 사장이어도 비정규직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이게 노동법상 사유 제한 개념이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사용 사유 제한. 예. 노동법의 비정규직법의 개념은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사용 사유 제한, 사용 기간 제한 두 가지죠. 근데 사유 제한은 언제 정규직을 쓴 게 아니라 비정규직 써야 할 만한 어떤 사연. 그러니까 그 진중원 씨가 사장인데 양심적인 사장이어도 비정규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출산이나 질병으로 잠시 자리가 비었을 때.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존재했다 없어지는 업무. 물론 이런 경우도 큰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해서 순환보직하는 게 옳고 세 번째 이게 시용기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업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회사도 업무 능력이 있나 좀 볼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한국은 3개월이에요. 이게 본래 인턴 제도의 취지입니다. 본래는. 이 세 가지가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수습이라고 그래서. 유럽은 이걸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같은 나라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임금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니까 더 줘야 사람들이 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본래 취지인데 우리는 이
사유 제한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기간 제한 개념 2년만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종의 비정규직이 가능해지고 파견 용역은 32개 업종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지만 이제 확산될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006년도 이제 노동법 이제 정리해고와 관련 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제 법안을 만들 때 가장 크게 대립했던 게 이제 비정규직을 좀 더 느리도록 하자라는 그 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느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느릴 것이냐. 그래서 사용 기간을 갖다가 제한함으로써 2년. 처음에는 뭐 그것도 3년, 4년 했죠. 그걸 이제 2년 정도 제한함으로써 늘리자라는 주장을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당에서는 그 처음에 했고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용 사유를 갖다가 기존의 사용 사유에다가 꼭 더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몇 개 더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 그게 가장 크게는 그 두 개가 이제 부닥쳤다가 사용 기한 문제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귀결이 됐었던 거죠. 됐었던 건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파견을 늘린 사실 이 파견 문제도 그 현대에서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뭐 가장 나쁜 형태의 노동이라는 게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파견이 가장 나쁜 중간 착취를 합법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변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세방을 계약할 때 월세방을 계약할 때 복비를 처음에 한 번 내잖아요. 복덕방에. 근데 근로자 파견은 그 복비를 매달 내야 되는 건 여러 가지로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이제 그때 노동부 날치기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업이 파견이 가능해지니까 인천국제공항 만들 때 들어갔던 그 일용 인부들은 전부 다 파견 없이 이제 자기 임금 자기가 다 받아갔는데 인천대교 그 바다 위 다리로 새겨서 두 번째 긴 그 인천대교 건설에 들어갔던 노동자들은 100% 파견이에요. 송도 건너가는 송도 건너가는. 그러니까 자기 일당에서 20%씩 이제 원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방송 진행자들을 이렇게 싼값에 공급해주는 용역회사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아, 이제 방송 진행자는 이제 안 해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가끔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하러 오거든요, 우리 대학에도. 그러면 저한테 무선 마이크를 매주거나 이렇게 조명 기사들에게 살짝 물어봅니다. 정규직이세요? 한 분이, 아휴, 계약직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용직. 예. 아니, 외주. 용역인 거죠. 외주 업체에서 파견 나온.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진행하는 분들은 다 정규직인가? 방송 쪽이 대부분 다 그래요. 방송 쪽이 지금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얘기 자연스럽게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관한 이야기 지금 충분히 아닌데 많이 했고 이렇게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그 두 번째 형태인 거예요.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볼 때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 그나마 좀 부러운 겁니다. 계약직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비정규직 종류가 이제 겨우 마무리되네. 세 번째가 특수고용 비정규직인데 특수자가 들어갔지만 가장 불리한 형태 비정규직입니다. 노동자성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로 간주되는 건가요? 아시죠?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화물차 택배 기사, 중장비. 그다음에 이제 그 골프장 경기 보존 캐디들. 캐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중장비 모는 사람은 자기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자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아니 학습지 교사하고 캐디는 왜 이게 그러니까 그게 노회찬 씨 처음 노동운동 했을 때 이 사람 다 정규직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화물차 기사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한번 임금 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제대로 계산이 잘 안 돼요. 이 직종이. 소송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송은 5명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체별임금 계산 서류가 법정에 가는데 라면 박스로 하나거든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회사에서 주로 이제 이 세 분이 나온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방안을 연구한 거죠. 인사노무 파트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가지고 이 트럭을 우리가 싼 값에 불할 테니까 자네가 사게. 근데 이미 이게 감가상각 기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장부상 가격이 거의 없는 차가 많았어요. 그러면 자네 사장 되고 일하는 만큼 돈 벌고 좋잖아.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된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트럭을 다 할로 받은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된 거구나. 그렇죠. 실제로 사업자가 된 거죠. 못지않게. 그러면 일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까 그거랑 똑같네. 사장 시킨 거 과장. 그렇지. 김 과장을 김 사장 사주성으로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월급을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운행하면서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밤에가 더 자리가 없어요. 화물차 기사들이 다 휴게소 와서 밤에 자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톨비도 할인해주고. 예, 밤에 운행해야 안 막히지 않고 유류비도 절약되고 그러면 차값 내고 기름값 내고 보험료 내고 수리비 내면요.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한 20일을 자는데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 여의도에 수백 대가 모여서 파업했던 거잖아요. 학습지 교사는 한 번은 21명 학습지 교사가 우리 상담소에 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겠냐는 거죠. 당연히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소송해서. 그럼 회사가 이제 그 다음에 연구를 또 한 거죠. 이 사람들을 근로계약서를 업무위탁 계약서로 바꾸고 임금은 수수료로 바꾸고 심지어 학습지 교사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는 내용은 업무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된 거죠. 또 사장님 만드는 네. 거구나. 그러면 이제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흔히 캐디라고 말하는 예전에는 골프장이 고용한 경기보조원들이었거든요. 네. 하는 일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서류상으로 골프 치러 온 회원과 이 캐디가 1대1로 매번 계약하는 거로 매번 계약하는 계약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래서 특수경 형태 비정규직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참.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내용상 달라진 게 없으니까 정규직이다, 노동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근데 노회찬 씨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의 법전이 왜 이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냐 하면 제가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를 한 학기 동안 한 적이 있어요. 10년도 더 전인데 박석훈 씨가 하다가 좀 바쁘다고 그 저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첫날 근로기준법을 강의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평가해야 하는데 연수원생 대표가 우리가 뭔가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연수원생 중에 90% 이상이 근로기준법 오늘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한국 사법시험 역사상 노동법이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법 출제가 안 돼요? 네. 물론 1차 시험 볼 땐 자기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법은 기업법보다 공부해야 될 분량이 10배가 넘어요. 점수 배점은 같아요. 그럼 정신 나가지 않은 다음에야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노동법 선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가면 1차에 노동법 선택한 연수원생들은 자기들끼리도 놀려요. 교수님, 이놈 1차에서 노동법 선택한 놈이에요. 거의 천년 기념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난 인권 변호사는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런 변호사만 만나니까 한국 법조인 중에 이런 변호사들이 한 1% 정도는 되겠지 짐작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변호사들은 우리가 만나는 노동 문제를 이제 무료 변론해 주거나 근데 노동 문제를 무료 변론하면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유료 변론이에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좋은 일을 한다고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야, 아무리 그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너희들 덤핑하면 되냐? 이런 시각으로 봐요. 인권 변호사들을. 덤핑. 야, 아무리 변호사가 어렵다고 니들 이렇게 덤핑하면 되겠냐고. 이게 거의 대중의 정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법과대학 중에 노동법이 필수 과목인 대학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딱 2대학이었다가 한 대학 늘어서 지금 3대학 됐어요. 어디요? 고대, 충북대, 방송통신대학. 그 후에 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김영배 교수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게 필수 과목이 된 거고 그러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지? 선택 안 합니다, 별로. 사법시험 안 나오니까. 근데 사법연수원에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면 그때 연수원 1등이 1000명일 때니까 1000명 중에 노동법 세미나를 같이 공부한 연수원생이 한 50명입니다. 근데 선택한 50명 중에 90%가 그날 처음 봤어요. 노동법을. 그럼 나머지 950명은 거의 법조인으로 살면서 노동법을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민법은 공부했잖아요. 시민법은. 그러니까 사회법인 노동법 사건을 계속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통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대목이 보면 이제 마르크스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국가는 부르주아주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이 말이 다른 걸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법조의 움직임을 볼 때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본이 해야 될 일을 권력이 대신해 주는 이런 전형적인 예고요.
그걸 법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우리 뭐 저 시장에서 보면은 그 뭐 대형마트, 대형유통마트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그 가게들 또는 재래식 시장의 가게들하고 이렇게 마찰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보다는 이제 강자 위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운영되는 건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 남대문 시장, 방산시장, 동대문 시장 어느 시장보다도 큰 시장이 노동시장이에요. 여기는 상시 2,5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노동력을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팔려고 이제 이미 판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아까 노동법이라는 것도 이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를 강자 위주,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더 강자 위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노동시장 유연성, 그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유연한 게 그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는데 뭐. 자기가 공정한 줄 아는 법조인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강자 우위가 노동시장의 강자를 더 이롭게 해야 국가가 더 발전한다. 그 논리잖아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줄타는 광대가 줄이 올라갈 때 부채한개만 들고 올라가는데 그 광대의 부채는 언제나 광대의 몸이 기울어지는 반대편으로 펼쳐져야 한다. 이게 사회법 원리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운데로 펴는 게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자기 굉장히 공정하게 판정했다. 이렇게 착각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이제 저는 경제학도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그 이제 보통 자본가들은 아담 스미스 되게 좋아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국부론을 보면 그때 그러니까 1770년대에 노사 분쟁 혹은 뭐 파업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 노동자들의 단결은 언제나 절망적이고 시끄럽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단결은 은밀하고 효과적이다. 네. 그리고 시끄러운 단결은 언제나 주동자가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는 걸로 끝이 나고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런 시간 우리 진중권 씨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 진보적인 노동운동 세력의 이런 사실 행동 방식이나 문화가 굉장히 조악하잖아요, 사실. 아니 이제 그 스미스가 그걸 지적한 게 아니고 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균등한 힘을 가지고 자유로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다 이게. 그리고 이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가 펼친 국부론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희망을 피력했냐 하면 그래도 지금 보통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게 아프리카의 왕이나 추장보다 낫고 뭐 몇백 년 전에 귀족보다 나으니까 결국 이 분업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력의 향상 덕분에 그래도 모두가 좋아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희망은 피력을 했는데 3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나 그 양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잘 세련되게 정리한 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잖아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 이제 보통 뭐 수량 유연성, 기능 유연성, 임금 유연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다양한 임금 체계에서 고용함으로써 이런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 주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먹힌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처리즘이나 레이고노믹스에선 그게 효과를 봤다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평가잖아요. 예. 근데 효과 못 봤는데 그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우리 주장이고 김재현 교수님의 주장이고 데이터로도 증명 안 됐고 이론적으로도 증명 안 됐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데 100번을 양보해서 그게 옳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 유연성이 한창 강조될 때 한 보수 언론 기자들이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취재하고 이걸 특집으로 실었는데 그때 미국 노동 유연성을 보도하는 기사의 그 전면 제목이 지금 눈에 선한데 해고 쉽지만 재취업 더 쉽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해고가 쉽다 이것도 잘못된 분석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미국 노동법에 해고 관련 규제 조항이 없어요. 우린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해고하기 쉬운 거라고 착각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해고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이었다. 외모에 따른 차별이었다. 뭐 민사소송 제도가 발달한 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가지고요. 도산해요 그 회사. 그럼요. 망해요. 그 필라델피아 그 영화 보세요. 그 거대한 로펌이 얼마나 타격이 입습니까. 한 변호사 한 명 해고했다가 그래서 미국이 해고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보면. 근데 100보 양보에 쉽다고 해도 이 실리콘밸리에 붙어있는 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은 주차장 다른 사무실.
이 딱 네 단어인데 영어로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은 주차장에 주차시켰는데 어제까지 주차장 앞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더니 오늘부터 뒤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더라. 언제 주차장 왼쪽 회사로 옮길지 아무도 모른다더라. 이게 노동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노동자를 골라 쓰는 유연성뿐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유연성이 같이 높아졌다는 거지. 그래도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근데 그런 미국이 지금 사실 레이거나믹스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제자리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 효과가 났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데이터들은 그 정책의 결과가 매우 큰 사회적인 격차 확대 그리고 사회적 혼돈, 노동윤리의 붕괴 그리고 생산력의 침체, 국가 경제의 이제 몰락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정규직 고용이 개인이 아니라 경제 전반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아까 아담 스미스 얘기부터 나왔지만은 200년 뭐 250년 정도 되는 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은 자본주의 역사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본에 대한 규제 역사 그렇죠. 또는 규제 강화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향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제1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조까지가 전부 다 자본에 대한 규제잖아. 네. 자본과 노동의 그야말로 100% 자유로운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기준 밑으로는 합의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 조건을 규정해 놓은 게 근로기준법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 신자유주의가 뭔가면 잃어버렸던 자본의 자유를 갖다가 부분적으로라도 더 확대하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제 그 노동은 이제 그만큼 또 이제까지 이뤄왔던 자신들의 권익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거의 무법천지 비슷하게 그게 좀 심해진 상황인 거지. 그 무법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얘기를 이제 그럼 기간 제한 개념은 한국에서 잘 이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2년 초과하면 정규직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고 2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2년이 지나면 해고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 비정규직 상태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무기계약직이고 노동자는 영구 비정규직으로 표현해요. 영구 비정규직. 그러니까 2년 동안 비정규직이었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비정규직 상태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규직 정규직으로 승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는 중규직이라고도 불러요.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 아니고. 그래서 그 중규직이라는 표현이 그거구나. 안 잘리는 비정규직.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되기 하루 전에 계속 반복 해고하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여의도에 방송 3사가 다 있었을 때 그 취재 차량 운전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방송이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사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용역회사가 생긴 거죠. 취재 차량 운전하는 기사들을 방송국이 2년마다 서로 돌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 방송에 있던 사람이 이쪽 가고 이쪽.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일해도 계속 비정규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입법 기술상 간단한 해결 방식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2년이라는 그 기한의 적용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고 그 직책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에. 네. 그럼 사람이 바뀌어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누구든 하여튼 채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비정규직법 입법할 때도 그걸 노동계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걸 그 반대하면서 이목희 의원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과장할 수는 있다 노동자들이.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난 이거 아직도 참 귀에 생생한데 비정규직 법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마라. 이 법이 만들어지면 비정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정규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내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다만 차별 시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비정규직으로 차별이 없으면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입됐어요. 차별 시정 제도가.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차별 시정 신청을 비정규직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근데 비정규직은 화장실 가는 걸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면은 고양이 목에다 네가 지금 방울 네. 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이걸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장거래법에 이게 살짝 끼어들어가 있더라고.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바늘끈만큼 요건 예전부터 우리가 요구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차별시정제도는 업무 내용이 완벽히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로 그 소를 키우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정규직인 암소를 키우게 하고 비정규직 수소만 키우는 식으로 업무를 구분했어요. 예. 그러면 한국의 법조인들은 이게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는데요. 잠깐 여기서 좀 끊고 가죠. 일단 비정규직의 역사,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유형들, 그다음에 그 실태들을 좀 봤고요. 또 그 사법부의 판단들이 실제로는 그 노동법의 4가지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된 게 이제 사법부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편파적 판단이 나오는지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 또 종합대책 뭐 이런 거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어쨌든 뭐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청취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근무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장거래법, 미생이죠. 네. 장거래법을 들고 나왔는데 재밌게도 미생의 작가 윤태호 씨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JTBC에서 이런 인터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면서 장거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고통을 연장하는 게 기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정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2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2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보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되는 시점을 4년으로 늦추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렇게라도 연장되는 것들을 더 선호했다. 노동자들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2년 되기 직전에 계속 반복 해고되니까 어쩔 수 없이 4년이라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설문의 내용을 만약에 정규직 되는 것과 연장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으면. 근데 그 설문을 노동부가 했는데, 네. 노동부가 했는데 재미있는 게 설문 항목에 그 어느 걸 더 좋아하는가에 정규직 되는 것은 없어요. 항목에. 그리고 이제 2년이 4년으로 되는 것을 집어넣은 거야. 네. 그건 집어넣고서. 그래서 그러면 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왜 설문에 안 넣었냐 했으니까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건데 그걸 왜 설문에 넣습니까? 노동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노동부가 되게 난 노동부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게 그 제가 요즘은 노동부가 아니고 정부가 요구한 정식 명칭은 고용부입니다. 제가 노동부라고 하지 말고 고용부라고 해서 사용자부죠. 사용부죠. 1988년도 13대 국회에 이해찬 씨가 이제 초선 의원이 됐을 때 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제가 그때 이제 노동위원회에 활동하는 의원 보좌팀으로 맨날 현장 조사 다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노동위원회에서 노정국장하고 세게 붙었던 때가 있어요.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어디 뭐 전구 만드는 좀 아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서를 반려했어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걸 보니까 반려할 만한 사유도 없고 반려를 한다는 거는 그냥 이 서류 작성에 무슨 사소한 오류가 있어서 이거 새로 써줄래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그거를 이제 시비거리로 삼아서 신고 설립 필증을 안 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걸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의원이 변호사니까 노동법정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장관하고 하다가 장관이 뭐 답을 못 하니까 차관한테 물어보다가 안 되니까 국장 나오라 해서 이제 국장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법률가인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법조항을 다 찾아서 노정국장한테 국회의원이 다 설명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의원들이 당신들이 노동부냐 노동탄압부냐 뭐 이래갖고 막 저 상임위원장이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그때 노동부가 계속 생각이 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노조를 못 만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조를 약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게 만들어줄까? 이게 노동부의 업무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예. 다시 그때의 노동부가 그때보다 더 강화됐죠, 지금은. 지금은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하는 게 옳다 이런 해법으로 제시하면 대학생들도 가족 중에 비정규직 학생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기업 경영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아버님이 기업 경영자인 학생들은 어떤 학생은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데요. 거기 있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면 그 인건비 든 회사가 망할 텐데 그런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 항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야. 중소기업 사장 안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월급 날 될 때마다 얼마나 초조해하면서 월급을 준비했는지 지켜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런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라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아마 국가 경제에 유익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인 예가 강제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 시각으로 볼 때에도 그 IMF가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줄여라.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신규 취업자 중에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가 한국 경제 성장의 저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해결하라. 이게 심지어 이제 IMF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요땐 70% 요즘 지금 80%거든요. 오늘 10명이 취업하잖아요. 그럼 8명이 비정규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비정규직이면 제대로 임금을 못 받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데 그 보수 언론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 해법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없애자는 거야. 그걸 왜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필요한 노동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왜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잘못된 못난 노동이라는 인상을 주느냐 용어를 바꿔야 된다. 최근에 청와대나 대통령 암이라는 말을 없애면은 병이 치료되는 거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들고 영 문제가 많으면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 이름을 좀 바꾸고 청와대를 홍화대로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얘기 너무 곁길로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IMF에서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로 기억하는데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1%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게 1년에 1.1%면 엄청난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100년 근대사 속에 아마 3인당이 90년 정도 집권했을 겁니다. 80년, 95년 중에 80년 정도 집권했죠. 그럼 한국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좌파적 경제 정책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한 나라거든요. 근데 한때 유럽이 불황에 빠져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이 거의 경제성이 0%에서 몇 년을 헤맬 동안 스웨덴이 4%, 5%를 계속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인이 뭘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긴 진보적인 학자, 보수학자가 다 달라붙었죠. 그 삼성 경제연구소에 나온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동력이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어느 학자나 다 결론이. 스웨덴은 그 현대차의 비정 노동자가 분신한 적이 있어요. 다이 목숨을 건졌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똑같은 자동차의 왼쪽은 정규직,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조립했다. 근데 작업 도구, 작업 내용, 작업 지시 다 똑같다. 오로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정규직 앞에 빗자 하나 붙은 거 이거밖에 없었다. 내가 이 엄청난 불이익을 견딜 수 없어 분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게 해결됐다고 칩시다. 남는 문제가 있어요. 한 기업 내에서만 해결된 거죠. 이게 기업 간 격차는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식을 국가 단위로 이걸 적용한 겁니다. 산업 단위로. 예. 그래서 회사가 달라도 같은 직종의 같은 경력의 임금이 같아야 돼요. 즉 몇만 명이 근무하는 볼보의 선방공이나 동네 작은 중소기업의 선방공의 임금이 같아야 돼요. 간호사다. 몇천 명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나 동네 작은 의원급의 간호사가 경력이 같으면 임금이 같아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런 직종이 있어요, 보면. 교사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근데 이게 한 80년 3인당이 집권하면 이런 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 전쟁도 2번 치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최고위직 임금을 잠깐 양보하는 이런 게 합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도태되는 겁니다. 계속. 그럼 어떤 기업만 남냐 하면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부가가치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만 계속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웨덴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스웨덴은 경쟁력이 없어 도태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거의 완벽하게 있고 우리는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1000명 해고되면 막 몇 명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법은 딱 간단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돼요. 동일임금 동일노동하고 사회 안전망을 같이 추진. 이게 방향은 간단한데 실제 방법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사실은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임금 노동이 뭐 그 산업 차원에서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기업 내에서도 사실은 안 되고 기업 내에서 안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서도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월급 주는 노동부가 직접 월급 주는 폴리텍 대학교 교사들 그 교사들 중에 학력이나 경력이 똑같고 수업 시간까지 똑같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의 48% 월급을 받고 있고 그게 그 악덕 사업주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야. 노동부 고용부 고용안정센터인가요? 거기 노동상담원들도 비정규직 아니에요. 네, 한참 싸웠죠. 그래서 네. 네, 많이 정규직 됐죠. 그 결과가 그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그 노동자들의 그 취업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11년 넘어요. 우리나라가 5년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4.9년 정도 되고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8년이 넘더라고. 어찌 보면은 근속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거는 생산성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옮겨갈 때마다 더 많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것은 그 당사자 노동자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없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도산시키는 게 옳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 학생에게 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런 기업은 문 닫아야죠. 유능한 사장에게 물려줘야죠. 근데 이게 다 결론이거든요. 이게 진보적인 경제가 결코 아니거든요. 철저한 이게 시장 경제지 오히려. 그게 신자유주의인데.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회사 문 닫도록 내버려둬야 된다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아니에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문 닫게 하는 게 국가 경제 유익하다. 이게 노동자 편향적인 진보적인 뭐 이런 경제학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원래 정통 경제학의 그 식이에요. 그럼 해야지 그렇게 주류 경제학자의 주장해서 해야지. 근데 그 참 그렇잖아요. 그 개별 기업은 참 눈이 짧잖아요. 왜냐하면 10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1, 2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 특정 개별 기업의 개별 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기업은 망해도 다른 기업은 살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줄 때만이 이제 내수 기반이라는 게 있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살려서라도 그 조금 남은 그 교육을 유지하겠다. 이건 사실 국가의 시각은 아니고. 그러면 국가 경제가 망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대구 경제가 어렵다. 이제 요새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구 경제가 어렵다. 대구가 16개 시도를 비교를 할 때 GRDP로 봐서 꼴찌한 지가 지금 25년쯤 됐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꼴찌 시작해요. 지금도 꼴찌인데 제가 그때 출마했을 때 그 얘기가 TV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구 경제가 왜 어려운지 아냐. 내가 볼 때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산업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득권 끼고 섬유산업 계속 붙들고 보조금 받아갖고 망해야 될 기업이 하나도 안 망하고 그 망해야 될 공단이 안 망하고 그대로 12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가 꼴찌된 거다 이게. 결국은 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거고 점점 더 고부가가치 산업과 고부가가치 기업 쪽으로 산업구조가 이행해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종강 주임 교수님 말씀은 그 얘기인데 주류경제학의 기본적인 신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방식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나마 그래도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좀 이거 관련해서 스웨덴 어려운 거 물어보려고 아니 또?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스웨덴 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이제 왜 스웨덴에서는 그게 가능했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 이 생각은 혹시 그 정규직 노동자가 합의 안 해줘서 안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천만 비정규직 얘기하면 대리비하고. 항상 정규직 탓하는 사람이 아니 그 얘기 말고 그냥 왜 스웨덴은 뭐 글쎄요, 수십 년 그건 전부터 여러 그렇게 가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일단 우린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 대중운동으로도 굉장히 이걸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적고 뭐 이런 외적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스웨덴이야 저기 뭐 물적 그 기반도 좀 달랐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걸 반대했을 때 오히려 더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그 자본들이 감수해야 되는. 그 우리나라도 그러면 급진적인 혁명 세력들이 좀 힘을 키우면 자본가들이 뭐 혹시 그럴까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실제로 그 타협에 왜 그러면 스웨덴 자본가들이 타협에 나섰는가? 그건 더 험악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나선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노동의 양보도 사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 산업별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은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은 그렇다는 원칙은 거죠.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임금기금 같은 게 그 임금기금 정책이라 가지고 그걸 메꾸려고 사실은 예.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메꾸려고 이제 그 시도했다가 사민당이 정권 뺏기기도 예, 하고 일시적으로 뭐, 뺏겼죠. 지금도 사실은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상태죠. 그거는 사실은 스웨덴은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독일을 사례를 보면 일단 교섭을 산별로 하잖아요. 산업별로 해서 그 산업별 노사교섭을 통해서 이제 그 합의가 성립이 되면 그 임금과 근로조건이 그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종의 최저임금, 최저기준이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주고 싶은 기업이라면 기업 안에서의 이른바 노동자 평의회, 종업원 평의회하고 회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개별 기업 단위에 거기 플러스 알파의 계약들을 체결하니까 어찌 보면 그게 산업별 최저임금 제도 내지 최저근로조건 제도를 이제 법제화해 놓은 그게 그런 산별 거죠. 체제가 정착돼 있는 예. 노사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우린 기업별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발상 자체가 좀 어렵죠. 그렇게 가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호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최저임금을 발표를 하는데 호주는 최저임금 두 개를 동시에 발표를 해요.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을. 근데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항상 더 높아. 어차피 이 비정규직은 호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규직이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당이라거나 혜택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라도 좀 더 쳐주면은 결과적으로 총 급여 액수가 차이가 좀 덜 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병원이 노사 간의 단체백을 통해서 파트타이머 간호사들을 정규직화하도록 합의했어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소수의 간호사가 반대했어요. 난 그냥 파트타이머로 있겠다. 이게 자발적인 비정규직이에요. 네, 자발적 비정규직.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아니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질문하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확산시켰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규모 중에 노동소득 비중이 너무 작은 게 문제잖아요. 예. 근데 노동소득은 지표가 다양해서 정부는 지금 자영업자를 한국은 노동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에 포함시켜도 한국은 노동소득이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더 낮으니까 다 망해가고 예. 있는데 뭐. 정규직 그런데 노동자의 80%가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비슷한 어떤 이제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백지 위에 촌노동시장 정책을 그리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 A, 유형 B, 유형 C로 해가지고 뭐 그중에서 비슷비슷하게 괜찮아서 어느 건 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는 백지 위에서 제도를 선택할 수가 없고 이미 경로 의존적으로 수십 년간 이 자본주의화 내지 이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제도와 관행,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된 나름 한국형으로 정착된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나라는 저런 걸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그러면 다 달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왜 자꾸 외국 얘기하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우리 한국적 현실에 맞게끔 이 비정규직 제도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그런 의문이요. 없을 수가 없죠. 아니 뭐 완벽하게 한 번에 동시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설계상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그 현재 문제 우리가- 예. 예. 지금 저 바로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할 다음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골자는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회적 안전망 갖추는 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중간 척지 배제.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거죠. 이걸로 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뭐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지만 이게 좀 어떤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노동계 내에서도 참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톤이 노동계로 넘어온 건데 그 노동계 내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걸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좀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제가 한번 전주에 있는 한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회사 정문에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추운 겨울인데 천막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고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그 정규직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추운 겨울에 천막 농성하니까 걱정돼서 가끔 전화를 해요. 다친 사람은 없냐, 감기 걸린 사람 없냐, 추우면 들어 불 좀 쬐라. 근데 이 사람은 나름 자기가 노동조합의 간부이고 생각이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챙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저한테 앉아가지고 전화만 해요. 나와서 여기서 같이 자진 않아요. 그나마 그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그것조차 이제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죠. 전화만 한다 앉아서. 이 굉장히 심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불이익한 대우에 대한 이런 적개심이 대기업이나 정부에 향한다기보다 전쟁에서 계속 갈등을 빚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당내에서도 보면은 저쪽보다 그 당에서 조금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두렵지 않은데 그렇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사람이 두렵다 나는 뭐 이런 말 누가 또 하던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조장한 면도 있고 이런 노동자 계층 사이의 갈등 분열을 제가 정규직, 비정규 노동자를 만나면 항상 우리의 적이 정규직이 아니다. 이걸 설득해야 되고 정규직 만나면 비정규직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 우리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걸 이제 양쪽에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이 그 2년 전에 산업별 교섭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을 인상을 양보하면서 그것을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돌리는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언론이 그걸 칭찬했어요. 사실 이건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고민은 이 전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도 정규직 기득권, 뭐 대기업 기득권, 막 규정 노동자 이런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정규직 노동운동이 동의를 얻으려면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전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교섭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정규직 처우도 올라가고 비정규직 처우도 같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주된 해법으로 한 게 이번에 최경환 해법이잖아요. 박근혜 해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힘든 거는 정규직의 어떤 그 기득권 때문이다. 사용자가 아니라 그래서 정규직의 양보를 해가지고 그 가장 아래층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갖다 낮게 해주자라는 게 지금 장거리법 소위 장거리법 기업이 양보해야죠. 그렇죠. 정규직이 할 게 아니라. 근데 그 어제 민주노총이 현대차 비정규직 현안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금속노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부의 문제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차 비정규직이 왜 정규직 판결을 받았냐 하면 지금 파견은 32가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제조업체 생산직은 아직 허용 업종이 아니에요. 실제 제조업체 생산직 가면 파견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피를 도급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파견은 불법이고 도급은 합법이에요. 도급이 되려면 업무가 완벽히 독립돼 있어야 돼요. 근데 생산 라인의 업무가 앞뒤 공정과 관계없이 독립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에 있는 그 10,000명 가까운 10,000명 정도 되는 사내하청은 외형상 도급이지만 내용상 파견이다. 그런데 파견 노동자는 2년 지나면 직접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 파견. 네, 어차피 2년이 되면 그 필요하다는 강구적으로 필요한 직책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비정규직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2년 초과된 시점으로부터 정규직으로 본다. 이게 판결 내용이에요. 이걸 최병승 딱 한 사람이 7년 싸워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수백 명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불안이 사실 있었냐 하면 업무가
이렇게 완벽히 독립되지 않은 것 같은 하청도 사실 있어요. 예. 너희들까지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합의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 채용해주겠다. 그 대신 지금까지 받은 불이익은 없는 걸로 하고 신규 채용에 예, 과거는 신규 묻지 채용으로. 말자 이거지. 그럼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병승 동지가 송전탑 올라가서 296일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이걸 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규직 채용에 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노동조합은 우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절대 응하지 말고 개별적 응하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회사 타결 짓고 한꺼번에 정규직 되자. 이게 노동자 입장이죠. 근데 이제 개별 노동자들 중에서는 난 너무 정규직 되고 싶다. 정규직이 버린 장갑 주워서 빨아쓰기도 난 지금 지쳤다 이제. 너무 정규직 되고 싶다. 개별적으로 응하겠다. 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조합원 중에는. 최병승 동지가 거기 송전탑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오늘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한다고 자기가 일하던 그곳에 정규직이 되는 거거든 그날부터. 그렇죠. 떡을 해가서 돌렸다는 거죠. 그 자기 부서에. 그러니까 수십 미터 송전탑 위에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떡을 돌렸다더라 정규직이 됐다고. 이런 얘기 듣기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응하지 말고 끝까지 회사와 타결하자. 근데 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울산지회가 있고 아산지회가 있고 전주지회가 있어요. 울산 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회는 거부했고 이걸 이제 아산하고 전주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조직 내에서 입장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근데 금속노조가 이 합의를 존중한다. 이런 결정했다가 번복했다가 막 이걸 되풀이한 거고 민주노총이 그 합의 파기가 정당하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거죠. 내부 혼란이죠. 혼선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얘기하면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것보다 원래 운동 내부 갈등은 항상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드린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원인을 치유하는 해법 그게 제일 좋죠. 우리가 사람의 몸의 병을 다스릴 때도 그 병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을 하면 항구적으로 그게 다시 안 생기니까 제일 좋은데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 집도할 의사도 없고 환자도 그 치료법을 안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또 가족들도 동의 못하고 이럴 때는 우선 좀 통증을 완화하고 그 환자 건강을 단기적으로 좀 회복시켜 놓고 또 대화를 해서 더 근본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처방을 이제 개량적이다고 비난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중간층의 이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인 중에서도 요 사람들의 향방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극렬한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대정요법은 제가 이 질문을 받아 옛날에 집권하고 있을 때 당신 그 집권층에 있을 때 비정규직법 이렇게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는 안 물어봤는데 오늘. 아니요. 이제 하종환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하도 우리가 눌려가지고 용기가 별로 없어서 이게 뭐 하도 무슨 해고를 좀 쉽게 해야 뭐 고용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뭐 우선 비정규직 차별 철폐부터 좀 일단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예기간 끝나서 정책 효과라는 걸 봐서 그다음에 또 입법을 강화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중에 그때 이제 하나만이라도 반영됐으면 그 예. 2년이 지난 시점에 무계약 직화한다,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그 직책에 적용하도록 이건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 입법 기술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근데 그거 하나만 했으면 내가 진정성을 아마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진정성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안 보는데 평소에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예컨대 우리가 이 비정규직 해법을 의제화한다고 생각할 때 네. 사람들이 들을 때 뭔 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의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대답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은 일체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 대정요법이에요, 일단. 둘째, 업종을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처방을 내리는 게 저도 다 한번 들어보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걸. 세 번째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실제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제화한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대증요법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냐. 이걸 근데 더 의제로 중요한 만들 수 문제는 요 세 가지 요법이 그 비정규직 노동자뿐이 아니고 사회 전체 유익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하다 이게 이걸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선 거기다가 정치인들부터. 거기다가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정부 공공부문은 완전히 이제 즉각 정규직화 대기업도 여러 개 있으니까 정규직화 다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다가 다 정규직화는 못해요. 또 특히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금을 사회적으로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정규직화에 이제 장기적 과정에서 그 지원을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사실은 그간에 진보 정당들이 공식적으로 거야. 이렇게 이 비정규 처방으로 내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도 100배 더 양보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즉각 할 수 있는 거는 공공부문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부문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실현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기업도 보면은 실제로 대기업의 비정규직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5%밖에 안 돼요. 사실은 5인 미만은 80%가 비정규직인데 반해서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뭐 300인이 아니라 한 500인 내지 1000인 이상은 아예 뭐 이 비정규직 금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까지는 해내되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정규직은 나쁜 거, 비정규직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거 없애자 하는 식으로 가 가지고는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저는 아까 우리 늘 얘기했고 현행법으로도 엄격히 따지면 금지되어 있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노동에 대한 다른 임금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철저하게 금지시켜도 반은 해결돼요 문제를. 그럼 비정규직 강요 안 해도 어차피 같은 돈 줘야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정규직으로 쓰겠다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제 10년 쓰느냐, 10년 동안 10사람을 바꿔가면 쓰느냐 이 차이거든요. 어느 게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10년 쓰는 게 확실히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제대로 지표고 비정규직 전체를 없애는 거는 뭐 그건 필요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게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할 땐 다 동의하는데 이게 대중의 정서가 돼야 되고 이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아 이렇게 하는 게 사회 전체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그걸 해야 뭐 국민들도 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지 언제 국민들이 그걸 다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집권이지 집권.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그건 얘기할 아니에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이해했나? 안 되죠. 아니 나는 노동자 정치인의 한 70%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 채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대중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탑 올라가거나 이런 뭐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죠? 제대로만 그 전달이 된다면은 아니 근데 그냥 사회적 의지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대선이 이제 3년 2년 반 후고 총선이 1년 후로 다가와 있는데 유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한 50%는 되는 어떤 후보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이건 일체 비정규직 못 쓰게 법제화하겠습니다. 둘째, 아까는 제가 빼먹었는데 비영리법인이요.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비영리법인, 민간법인도 비정규직 사용을 근원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럼 세 번째로 아까 이제 동일임금, 뭐 동일노동의 이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엄하게 대처를 하고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까지 강구하겠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공약을 내고 싸움이 붙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의제화되지 언제 사람들한테 신문 기고하고 강연해갖고 언제 의제화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책무고. 아니 저는 뭐 굉장히 정동영 의원이 민주노총 위원장 만나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노동의제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못했다 그걸. 아니 힘이 그걸 한 당 본인은 못했을지 몰라도 여러 진보 신당들이 오랫동안 해왔죠. 정치인들의 고민이고 제가 하는 고민은 이제 제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같아서 이야기하면 정동영 의원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민주노총 위원장도 보니 그동안에 뭐 쌍태라든가 한진중공업 이런 노동 사안에 결합했던 정치인이 거의 이 사람 유일했다. 뭐
저도 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갔을 때 그 정동영 의원하고 뭐 다른 진보 정당 의원들 몇 명이 맨 앞줄에 앉아서 그 최루액을 정말 얼굴에 정면으로 탁 맞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노동계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공장은 굴뚝도 없어요.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데도 없는 사람들.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누가 광범위하게 해야 되거든요. 노동자 내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제도 보니까 한국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되게 쌍차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연대 세력에도 무슨 총량 법칙 같은 게 있어서 한쪽에 집중되면 다른 쪽이 소홀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장은 굴뚝도 없어요. 이런 노동자들을 챙기는 것도 차곡차곡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주로 그쪽 일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인 거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고민은 정치권 내에서 감당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갖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컨대 뭐 장거리라든지 이게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내부에 굉장한 공감대는 있어요. 네. 근데 예컨대 쌍차 같은 것도 사실 먼 얘기거든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딱 온 거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어떻게 그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좀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못하거나 게을러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운동 역량이 그걸 효과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오지 못했어요. 조직 역량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꾼들에게 사람들이 흥분하는 게 보통 모럴 이코노미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리 뭐 큰 일이다 하더라도 흥분을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일에도 예컨대 땅콩 회항 같은 거 사실은 어떻게 물론 그 큰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큰 문제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정규직 제도가 되게 문제가 많고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제도를 없애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우리 애는 정규직 되게 그렇죠. 만들어야지 이거에 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한반 30명 중에 나중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정규직 된 학생이 지금 통계상 1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은 자기 딸은 그렇게 그러니까 되리라고 열심히 생각해요. 공부해서 그 한 명이 되어라 이걸 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비정규직 문제 얘기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여전히 말 많이 쓰면 절제한 거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애라도 좀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좀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긴 하지만 이 10여 년 사이에 좀 변했어요. 저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그렇게 호응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게 취업이 힘들어지고 또 내 문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모든 사람의. 국민들이 이제 뭐 미리 깨달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슈를 갖다가 제기하고 공론을 모아내기가 더 양호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과거보다는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얘기하면은 당사자 말고는 고개도 안 돌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미생이라는 것도 나는 10년 전에 미생 들었으면 공감했겠는가? 별로 공감이 적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이렇게 이 이슈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데 제가 청소년 인문학 강의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한번 한 2시간 강의 끝나고 여중생이 질문하기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국사에 희망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중학생이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근데 이 여중생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질문하다가 말을 다 못하고 목 입에서 털썩 앉더라고요. 좀 보세요. 돌아가는 꼴을 좀 한국사에 희망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학생 하고 싶은 말은 너 와서 잘난 척하면서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그럼 과연 희망이 있냐 우리에게. 이런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가면 강연 다니면 다 나와요 그 질문이.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오늘 끝나고 돌아가다가 여기 참석했다는 이유로 어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막 이럴까 걱정하는 사람 있냐고 막 웃더라고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 사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 같은 노력이 계속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로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표를 보면 10년 전쯤에요.
그때는 30대가 가장 진보적이고 20대는 상당히 보수화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보수화됐다고 얘기하던 30대가 제일 진보적이고요. 지금 새로 20대로 진입한 친구들은 그 10년 전 20대하고는 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 이 생각의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렇게 보면 자기 등 뒤에 지금 놓여 있는 짐의 무게, 자기가 지고 있는 어떤 시대의 운명과 같은 십자가 이게 뭔지를 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여러 양상, 여러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노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변화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촛불 집회 때 한번 그런 게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88만 원 세대가 다르다. 촛불 10대 세대가. 그 영국에도 보면 대처 제너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해소가 됐거든요. 나중에 이게 비정상적인 정서기 때문에 장기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영국은 지금도 대처 싫어하더라고요. 대처로가 안 불러 그냥 그 여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대처 제너레이션은 사실 대처에게 순응했던 세대거든요. 굉장히 경제적 동물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88만 원 세대 비슷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부침이 있는 걸 보면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그런 다양한 정서 중에 가장 바람직한 정서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그 활동을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고민을 이제 각자 자기 자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하정강 선생님은 뭐 지금 주임 교수님께서는 진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암울했던 시기에도 별로 뭐 밖에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작은 모임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냥 노회찬 씨가 30년 전에 했던 거 계속 하는 거고요. 저는 닦는 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안 하신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있어? 정치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가끔 질문해요. 노동운동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문수 씨하고 노회찬 씨. 이렇게. 뭐 더 설명 자세히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네. 우리 저 한원구 교수나 이런 분들은 우리 하종강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 별로 안 그럴 텐데. 예, 오늘 저 하정광 선생님 모시고요. 그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역사 그리고 그 다양한 유형들, 그 유형들이란 게 착취의 유형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실태들 그리고 대안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로 이메일 보내시거나 연락하셔가지고 저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강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공짜로 그냥 맛보기 노동대학을 2월 12일 사는데. 강사 3명이 하정광, 정태인, 한원구 이렇게 3명이 아, 네, 그렇습니까? 맞죠? 하는 강연이 저희가 성공회 대학에서 낚시 강연. 그 날짜가 나왔습니까? 예,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몇 많이 시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녁 7시에 성공회대 군에서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군요. 예, 거기 세천년관이나 뭐 이런 넓은 강의실에서 하겠죠. 성공회대 노동대학이 명문대학입니다. 성공회 대학은 저도 그 강연 몇 번 했습니다. 하도 조그만 대학이라서 대문 들어가면 건물 찾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커다란 그 대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는 커다란 이제 줄기는 나왔고요. 그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말 문제일 수도 있는 이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 현실에 맞는 그 정책들을 정의당이 이제 나서서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동희 의원이 얘기한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노동 문제가 정치의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데 힘 있는 자리 가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야.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제 정의당이 나서서 열심히 그 노동 문제를 의제하는 데도 앞장서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지금 하고 계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쌍차 같은 거는 언론에라도 나지,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는 그런 쪽의 상황들도 또 한 번 모셔서 또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도 나오실 거죠? 여기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데잖아. 아니 주임 교수님이 더 많이 오늘 하셨어요. 얘기나 많이 한 건가요? 네, 오늘 뭐 굉장히 발언권 많이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 하정광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100분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